아, 아. 네, 안녕하세요. 네, AWS 서밋 서울 4년 만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AWS 코리아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삼성전자와 쿠팡의 대규모 트래픽 처리를 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터베이스 활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아마 이 주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관심이 있어하는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참석하신 많은 고객분들 중에 오로라를 사용하고 계신 고객이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네. 또는 일라스틱캐시를 사용하고 계신 고객이 계실까요? 네. 오늘 더욱더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RCS라고 하는 채팅 플랫폼 서비스는 이제 3,100만 명의 어떤 유저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성능과 정합성에 있어가지고 나에게 맞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고, 쿠팡은 물류 서비스 센터가 확장됨에 따라 트래픽이 증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오로라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유시지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들이 어떻게 좀 더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와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의존성에 대한 분리를,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하는 어떤 방법들에 대해 가지고 서비스 구축에 대한 어떤 이런 쉐어드 레포지터리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런 아키텍처 스타일이라고 하는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의 고객 사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쿠팡에서는 많은 개발자들이 요청을 하는 어떤 데이터의 수정이라든지 또는 테이블에 대한 구조 변경 또는 DB에 대한 접근 권한에 대한 요청 같은 것들을 어떻게 쉽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현대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IT 관계자이실 거예요. 그래서 현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이제 매우 복잡하고 그리고 사용자도 수백만 명을 넘어설 겁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과 스토리지가 이렇게 디커플링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볼륨에 대한 유시지는 매우 증가를 할 거예요. 때로는 이제 수십 테라바이트에서 페타바이트, 심지어는 엑사바이트까지 이렇게 증가를 할 텐데, 이를 모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만 처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복잡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예전과 같이 REST API 방식을 통해 가지고만 처리도 하지 않고 이제 GraphQL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여러 리저블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달리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액세스 패턴에 대한 어떤 디바이스가 다양화됐죠. PC에서 모바일로, 그리고 IoT나 어떤 키네시스 스트림 같은 걸 통해 가지고도 끊임없이 데이터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도 있어요. 이는 이제 분석을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는 비용도 과다하게 부과됩니다. 여기에 정기적으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패치도 해줘야 됩니다. 더불어 성능과 고가용성에 대한 문제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컴퓨팅이나 스토리지에 대한 계획을 갖고 확장을 해야 되는 구조도 고민하셔야 되고, 보안과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규정도 역시 떼놓을 수가 없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고민을 삼성전자나 쿠팡이 고민을 해온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쉐어를 해볼까 합니다. 아울러 AWS 자체는 이런 목적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지난 수년 동안 매우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특별히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AWS는 올바른 작업 수행에 적합한 도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형 데이터베이스인 오로라나 아니면 RDS라든지
아니면 하이 스루풋이나 아니면 로우 레이턴시와 같은 어떠한 규모에서도 10ms에 대한 성능을 제공하는 노에스케일 데이터베이스인 다이나모DB라든지 또는 완전 관리형 문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도큐멘트DB도 있습니다. 여기에 1ms 미만의 지연 시간을 원하고 인메모리 형태로 데이터를 캐싱을 하고 원한다고 하면 레디스나 멤캐시 같은 것을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일라스틱 캐시도 있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릴레이션 그런 관계를 원할 때 어떤 내가 운동을 하는 사용자들 간에 이런 걸 원할 때는 그때는 완전 그래프 관리 데이터베이스인 랩튠도 있습니다. 아울러 IoT 그린그라스나 아니면 키네시스에 대한 지속적으로 시계열 데이터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를 처리하기를 원한다 하면 타임스트림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완전 관리형으로 내용의 중간에 변경이 원치 않는 원장 관리를 하기를 원한다 하면은 QLDB를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이 카산드라와 아주 호환이 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계시다 한다면 완전 관리형 아파치 카산드라 데이터베이스인 아마존 키스페이스를 선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삼성전자 쿠팡의 대규모 클라우드 네이티브 처리를 위한 먼저 이 시간으로 삼성전자 RCS의 쉐어드 레포지토리 아키텍처 스타일을 설명드릴 삼성전자의 권용석 수석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진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전자에서 메시지 서버의 설계와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권용석 수석연구원입니다. 네, 앞서 영진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중 우리 시스템에 적절한 솔루션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의 메시지 서버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안에 관한 설계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안을 선정하는 의사결정의 과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께서 구상하시는 시스템의 최적 설계를 찾아가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삼성전자는 2019년 채팅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차세대 메시지 플랫폼을 국내 이동통신 3사와 함께 런칭하였습니다. 기존의 휴대전화에서 메시지 서비스는 SMS와 MMS로 구현이 되었었는데요. 이는 이동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메시지 서비스였습니다. 인터넷망이 보급되면서 이동통신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메시지 서비스인 RCS가 GSMA와 TTA에 표준화되었습니다. 채팅 플러스는 이 RCS 표준에 따라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설계, 구현되었습니다. 네, 채팅 플러스는 일반 메시지 서비스뿐 아니라 그룹 메시지, 파일 전송, 챗봇 플랫폼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챗봇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 메시지 서비스는 국내 여러 기업에서 매우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께서 받아보시는 카드 결제 메시지, 광고, 이벤트 메시지 등이 이 기업 메시지 서비스를 활용한 것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하루 5천만 건의 개인 메시지, 3,800만 건 이상의 기업 메시지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3,100만 가입자의 연결 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 런칭 당시 650만 가입자에서 3년 사이에 5배가량 가입자가 증가하였는데요. 네, 그 이유는 이 채팅 플러스의 클라이언트가 당사 휴대전화에 기본 탑재되어 있는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입니다. 네, 당사 휴대전화 판매와 함께 증가하는 모습인데요. 어떠세요? 좀 반칙처럼 느껴지시나요? 네. 하지만 저희 같은 서버 개발자들한테는 이 얼마나 환상적인 플레이그라운드입니까? 이러한 가입자의 증가는 여러 가지 문제와 이 문제를 풀어야만 하는 숙제를 저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2019년 삼성전자는 RCS 서비스를 국내에 런칭하기 위해 해당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던 업체를 인수하였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삼성 RCS 1.0은 온프라미스에 구축되어 있던 해당 솔루션을 AWS 클라우드로 그대로 마이그레이션하여 런칭한 모습입니다. EC2 인스턴스에 보시면 CS, CF와 같은 다소 생소한 용어들이 보이는데요. 네, RCS 표준에 기술되어 있는 용어들입니다. 즉,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재설계나 리팩토링 없이 온프라미스에 있던 서비스를 그대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여 런칭한 것입니다.
클러스터별로 HSS라고 하는 모듈이 눈에 보이는데요. 가입자의 연결 정보를 처리하는 모듈입니다. 이 HSS의 성능에 따라 클러스터마다 약 100만 가입자 정도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즉 런칭 당시 이동통신 사업자별로 10개에서 20개 정도 클러스터가 필요했습니다. 단 650만 가입자를 위해서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팅 플러스 가입자의 증가는 이러한 설계의 문제점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클러스터에 한번 할당되었던 사용자는 다른 클러스터로 변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클러스터 사용률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용자마다 메시지를 사용하는 패턴이나 빈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사용률이 현저하게 낮은 클러스터가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막대한 비용을 들여 클러스터를 증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팅 플러스 서버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재설계하고 신규 구현하였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삼성 RCS 2.0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시스템을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분할하였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필요에 따라 느리거나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비용이 효율화된다는 장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설계하실 때 고려해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고심했던 부분은 이 마이크로 서비스와 데이터의 의존성을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RCS 가입자 서비스를 여러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의존성 없이 필요한 시점에 획득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스테이트리스한 MSA로 완전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이크로 서비스와 데이터의 의존성을 분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이크로 서비스가 데이터를 요청했을 때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 제공자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키텍처 스타일을 쉐어드 리파지토리 아키텍처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여러 클러스터에 나누어 처리되던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 제공자 서비스에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응답 속도와 같은 품질 성능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마이크로 서비스들에게 동일한 데이터를, 최신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정합성 품질 역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합성 품질과 성능 품질은 이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중요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합성이 더 중요한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고 성능이 더 중요한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정합성 품질과 성능 품질은 트레이드오프 경우에 놓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채팅 플러스의 여러 쉐어드 리파지토리 중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정합성 품질과 성능 품질 측면에서 어떤 설계안을 선정하였는지 그 의사결정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읽기 성능 품질이 보다 중요했던 챗봇 브랜드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챗봇 브랜드 정보라 하면 예를 들어 카드 결제 메시지를 수신하셨을 때 해당 메시지를 송신한 기업의 정보입니다. 챗봇 브랜드의 이름, 연락처, 설명, 아이콘 등에 해당하는 메타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챗봇 브랜드 정보는 그 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클라이언트는 해당 정보를 주기적으로 조회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즉 데이터의 쓰기보다 읽기가 압도적으로 많은 도메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변경이 적은 데이터를 클라이언트가 폴링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셨다고 하실 때 마주하실 수 있는 도메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대량의 읽기가 요구되는 만큼 높은 읽기 성능 품질이 요구됩니다. 반면에 클라이언트가 해당 데이터를 조회하는 그 주기 동안은 정합성의 불일치가 발생하더라도 감수할 수 있다는 서비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장표에 보이는 그래프는 우리가 선정한 저장소나 전략을 성능 품질과 정합성 품질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요구하는 정합성 품질과 성능 품질을 모두 만족하는 구간을 초록색 박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챗봇 브랜드 정보와 같이 그 스키마의 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 데이터의 특징을 활용하여 AWS의 오로라와 같은 RDB를 저장소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스템이 요구하는 성능 품질을 만족하지는 못했습니다. 성능 품질을 획득하기 위한 해결안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로라와 같은 RDB의 읽기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 빠른 응답 시간을 제공하는 인메모리 DBMS를 캐시로 활용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합니다. AWS의 엘라스틱 캐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좋은 해결책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시와 DB 간의 쓰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합성의 손실은 감수해야겠죠. 만약 아키텍트가
이 챗봇 브랜드 정보 제공 서비스의 읽기 성능을 극대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가장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데이터의 요청을 받은 서비스의 모듈 내에 있는 로컬 메모리, 즉 로컬 캐시에서 해당 데이터를 읽어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읽기 성능을 극대화할 수는 있겠지만 정합성이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의 다른 모듈에서는 해당 데이터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의 변경을 인지한 서비스의 모듈이 해당 정보를 엘라스틱 캐시에 작성하더라도 서비스의 다른 모듈들은 자신의 로컬 캐시가 만료되기 전까지 정보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어 이와 같은 정합성 파괴의 시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합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엘라스틱 캐시의 키 이벤트 구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엘라스틱 캐시는 구독 중인 서비스의 모듈들에게 특정 데이터가 변경되었던 사실을 알려주어 정합성 파괴 시간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모듈들은 자신의 로컬 캐시가 만료되기 전에 특정 데이터가 변경되었던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의 캐시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로컬 캐시와 같이 이렇게 읽기 성능이 극대화된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정보 제공 서비스가 어느 정도의 정합성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키텍트는 이와 같은 설계상의 특징이나 장애 상황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합성 파괴 시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측된 그 시간이 시스템이 요구하는 정합성 품질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합성 품질이 조금 더 중요했던 가입자 연결 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시지 서비스에서는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소스 IP와 같은 연결 정보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해야만 합니다. 채팅 플러스의 클라이언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동통신 단말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동통신 단말은 기지국 간의 핸드오버나 약정계로의 진입, 와이파이 전환 등으로 인해서 이 연결 정보가 매우 빈번하게 변경된다는 도메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팅 플러스의 가입자 연결 정보 제공 서비스인 얼로케이션 서비스는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연결 정보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특정 클라이언트에게 할당되었던 소스 IP가 변경되어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할당되었을 때 이 변경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지 못한다면 A에게 전달되어야 할 메시지가 B에게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서비스에서는 거의 재앙과도 같은 장애 상황이겠죠. 따라서 이 가입자 연결 정보 제공 서비스는 정합성 품질이 가장 중요한 정보 제공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가입자 연결 정보와 같이 유실에 민감한 데이터 특징을 고려하여 AWS의 다이나모DB나 오로라와 같은 비휘발성 데이터베이스를 그 저장소의 후보안으로 선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후보안 모두 아직 시스템이 요구하는 정합성 품질 속성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합성 품질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AWS의 다이나모DB는 Strong Consistent Read와 같은 옵션을 제공하고 있고 오로라와 같은 RDB는 정보 제공 서비스 내에서 Consistent Log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정합성 품질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능 품질의 저하는 감안을 해야겠죠. 그런데 저는 이 성능 품질의 저하가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입자 연결 정보는 메시지를 송수신할 때마다 조회되어야 하는 매우 빈번하게 요청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의 성능 품질의 향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선 케이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WS의 엘라스틱 캐시를 활용하면 데이터베이스의 읽기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캐시와 DB 간의 정합성 이슈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서비스 전체의 정합성의 손실을 감수해야겠죠. 그리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엘라스틱 캐시의 메인티넌스 이벤트나 장애 상황에서의 캐시 손실과 같은 추가적인 정합성의 손해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높은 정합성 품질을 제공하는 다이나모DB를 선정하고 어느 정도의 성능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엘라스틱 캐시를 적용한 후 데이터 정보 제공자 서비스 내에서 엘라스틱 캐시의 컨시스턴트 락을 구현하는 전략을 덧입힌다면 시스템이 요구하는 정합성 품질과 성능 품질을 만족하는 쉐어드 리포지토리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이 설계안을
세부 내용들은 아키텍트나 개발자들이 상세 설계를 통해서 개발을 시켜 나가야겠죠. 하지만 설계의 단계에서는 이처럼 시스템이 요구하는 품질 속성에 적합한 도구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의사결정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점진적으로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진행시켜 나가는 이 과정이 여러분이 시스템을 설계하시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삼성전자의 채팅 플러스는 RCS 2.0을 도입하여 기존과 동일한 스케일에서 개인 메시지 처리 성능 5배 이상, 기업 메시지 처리 성능 10배 이상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기존 대비 70% 수준으로 30% 효율화할 수 있었습니다. RCS 1.0 대비 장애 발생률은 13% 수준으로 매우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네, AWS에는 매우 다양한 매니지드 서비스들이 있고 솔루션들과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시스템에 적합한 솔루션을 선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요구하는 품질 속성에 만족하는 도구를 선정하고 거기에 우리의 서비스와 도메인의 특성을 고려한 우리의 전략이 더 입혀진다면 더욱더 견고하고 뛰어난 성능의 서비스를 설계하시고 구현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그 한 시니어 개발자분이 AWS를 게으른 개발자를 바보로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요. 어떠십니까? 동의하시나요? 네, 적어도 여기 모인 우리들은 게으른 개발자는 아니죠. 네. 저희 이전 세대 개발자들은 좀 더 효율적인 DBMS를 만들기 위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빠르고 견고한 로드 밸런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밤을 지새웠겠죠. 네, 그 결과로 저희에게 이와 같은 환상적인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의 개발자들은 그 도구를 이용해서 이전 세대의 개발자들이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그 영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제트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일생을 바친 과학자의 노력으로 우리 앞에 환상적인 스페이스쉽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스페이스쉽을 타고 저 달로 갈지 아니면 화성으로 갈지 아니면 갤럭시 그 너머로 갈지 이것이 우리 세대 개발자들에게 남겨진 숙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무한의 영역 그 너머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만들어내시기를 기대하며 저도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권영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인데요. 역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 쿠팡의 김티나 DBA를 모시고 그 환상적인 여정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용량 트래픽 쿠팡의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쿠팡 DBA 김티나입니다. 쿠팡은 창립 이후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였는데요. 증가하는 매출을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아키텍처를 도입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대용량 트래픽을 관리하는 MSA가 있고요. MSA는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듯이 서비스 단위로 트래픽을 분리하여 서비스 간의 영향도를 최소화시킨 아키텍처입니다. 하나의 노드가 수용할 수 있는 트래픽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사용하더라도 특정 서비스에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방지할 수는 없는데요. 쿠팡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예로 물류센터의 확장이 있습니다. 물류의 트래픽은 굉장히 헤비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하나의 센터가 오픈을 할 때마다 그 트래픽의 양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트래픽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비스 내에서 또 서비스 단위를 쪼개고 데이터베이스인 경우는 논리적으로 샤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클라우드의 환경, 그리고 다양한 아키텍처가 만남으로써 비즈니스 런칭이 쉬워졌는데요. 서비스를 해야 하는 서버의 수가 증가하였고 데이터베이스 작업 요청 역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로 2022년 사용하였던 RDS의 수는 2019년도 대비 3배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요청 건도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DML의 경우 600%, DDL의 경우 800%, LCL의 경우 200% 이상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반복되는 이런 작업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 결과 데이터베이스 스마트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지원 서비스는 사용자가 쉽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서비스의 역량은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 방식을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요청을 생성하고, 이것은 사용자가 어떠한 그 다음 프로세스 없이 자동으로 모든 수행이 완료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데이터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모두 시간과 비용, 그리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결과를 가지고 왔고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역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으로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쓴 부분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신뢰 가능한 메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RDS의 특성상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계속 변경이 되는데요. 생성과 삭제가 용이한 만큼 실시간으로 계속 클러스터의 정보는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신의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제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장애에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프로세스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예측 가능한 장애에 대한 프로세스를 미리 만들어 놓고,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장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최소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지원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나서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된 부분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부분입니다. 2년에 걸쳐서 저희가 스마트 지원 서비스를 해왔는데요.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스마트 지원 서비스가 무엇이냐,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내가 여기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게 되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장애는 정말 발생하지 않는가 등등 굉장히 다양한 요청들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2년여간의 질문을 모아서 Q&A 페이지를 만들고, 또 UI, 사용자 UI에다가 부분에 유저 가이드를 심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지원 서비스 중에 저희가 가장 신경 쓴 2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앞서 그래프를 보여드렸겠지만 가장 많이 요청이 증가를 한 DML과 DDL 2개를 저희는 집중적으로 만들었습니다. DML 작업 같은 경우는 쿠팡은 개발자가 직접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DML 또는 DDL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DDL과 DML의 작업은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로 인해서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는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 달에 400건에서 500건 정도가 스마트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되고 있는데요. 지금 초록색 박스 안에 보이는 내용이 스마트 지원 서비스 도입 이전에 저희가 DML을 처리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업무 요청서가 발급이 되면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가 SQL을 확인하고 롤백 데이터를 생성하고 DML을 수행하고 변경된 데이터를 확인하는 이 모든 일련의 프로세스를 사람이 직접적으로 저희는 수행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DML을 수행하는 시간보다 사전 작업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고요. 또는 요청이 누락되거나 요청이 잘못되었거나 장애 상황 시 급하게 DML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는 이 프로세스가 지켜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모두 모아 스마트 지원 서비스에 넣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요청자가 스마트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DML만 넣게 되면은 저 일련의 과정이 모두 자동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스마트 지원 서비스의 두 번째 예제인데요. DDL 작업 수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DDL 작업은 가장 장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셨듯이 800% 이상 증가하는 작업 요청이죠. 그 이유는 비즈니스가 많이 런칭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이블의 사이즈에 비례해서 작업 수행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장애 요소가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업을 하는 동안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야 되는 작업인데요. 지금 보시는 박스 안에 들어있는 부분은 기존의 요청자가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에게 작업 요청을 주었을 때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작업 요청서를 발급하고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가 리뷰를 하고 다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거 언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작업 중요도가 어떻게 되나요? 딜레이는 가능하나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된 날짜와 시간에 다시 요청자와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가 만나서 모니터링 하에 DDL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일련의 작업은 최소한 이틀 이상 소요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용량의 DDL이 들어오게 된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의 피로도가 아주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는 이 DDL 작업을 스마트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모두 자동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요. 이 처리를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약 300건 정도 이상이 자동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스마트 지원 서비스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DDL에 대한 동영상 데모를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DDL 리퀘스트를 누르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클러스터를 선택하고 로지컬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테이블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DDL은 장애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건만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에 대한 서머리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현재의 스키마 정보를 보여주고 테이블의 로우, 사이즈, 또 데이터와 인덱스, 사이즈 등등을 볼 수 있습니다. DDL을 요청하는 목적을 적는 란이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as 스키마가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템플릿화 시켜서 최소한의 에러를 줄이는 방법을 저희는 채택했는데요. 기존에는 텍스트로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적인 SQL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플랫폼화 시켜서 템플릿화 시켜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인덱스 추가 삭제, 컬럼 추가 삭제, 수정 모두 가능하고요. DDL 구문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되면 밸리데이션 서버를 통해서 다시 한번 DDL에 대한 유효성을 체크하게 됩니다. 체크가 완료가 되면은 앞으로 변경된 테이블의 스키마가 보이게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제가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한 서머리가 또 다시 보이게 됩니다. 생성된 DDL 구문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테이블에 대한 서머리를 보시고 또 지금 중간에 보이는 이 화면은 기존의 히스토리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테이블이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스케줄러를 등록하는 부분인데요. 이 스케줄러 등록을 저희가 도입을 함으로써 원하는 시간에 DDL이 수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벽에 DDL을 수행하는 작업이 지금은 95%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DDL을 요청한 전체 리스트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 DDL 구문을 다시 선택하게 되면은 제가 요청을 한 모든 부분에 대한 개요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이름, 로지컬 DB의 이름, 테이블 이름, 요청한 DDL의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테이블 스키마, 테이블에 대한 또 이제 서머리를 보실 수가 있고, 하단에 클러스터 인포메이션이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 클러스터의 이름, 그리고 클러스터의 타입, 그리고 버전, 그리고 DDL 메소드와 같이 어떻게 이 DDL이 수행이 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고요. 제가 스케줄한 데이트 역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자동화해서 업무의 효율은 높아졌지만 수백 대의 클러스터에서 오는 장애 알람은 저희에게는 또 하나의 페인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모니터링, 그리고 세션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쿠팡은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사이즈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테이블을 백업하고 그 백업된 테이블을 S3로 넣는 로직을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쿠팡의 자체 개발한 블루그린 서비스가 있습니다. 쿠팡의 블루그린 서비스는 저희가 굉장히 오래부터 사용을 해왔던 부분인데요. 그 형태는 조금씩 변경되었지만 기본 컨셉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2017년도 완료된 IDC에서 AWS로의 마이그레이션에서도 쓰였고, MySQL 메이저 버전 업그레이드 때 역시 저희는 쿠팡의 블루그린 서비스를 통해서 마이그레이션이 되었습니다. 당시 50% 이상의 RDS가 쿠팡의 블루그린 서비스를 통해서 마이그레이션 되었고, 그 다운타임의 시간은 수초에 불과했습니다. 쿠팡의 블루그린 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의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서버 버전 패치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대용량의 테이블 변경, 그리고 유지 보스에서도 저희는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AWS의 블루그린 디플로이먼트가 런칭이 되었고, 그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보셔서 이런 부분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쿠팡의 블루그린 서비스의 핵심은 하단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컨트롤러에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컨트롤러는 트래픽을 전환을 시키고 또 클러스터의 파라미터를 변경해주고 세션도 관리를 해주고 데이터베이스의 동기화, 쉽게 얘기해서 익스터널 리플리케이션을 지원하게 됩니다. 모니터링도 해주고 로깅도 해줍니다. 지금은 클러스터 전환 전에 블루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도메인 서비스는 현재 블루로 트래픽을 넣고 있습니다. 이 트래픽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쿠팡의 데이터베이스 컨트롤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컷오버 이후에 클러스터가 전환이 되면은 그린으로 서비스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저희는 이 그린과 블루 사이에 롤백을 고려해서 역동기화가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초록색 화면에서 그 오로라 클러스터 그룹 A로 가는 역동기화, 데이터 역동기화가 지원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메이저 버전이 다르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습니다. 최근 AWS에서도 블루그린 디플로이먼트를 런칭을 했는데요. 쿠팡에서도 굉장히 유심히 그 런칭을 바라보았고, 저희는 현재 내부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운영에 서비스하기 위해서 지금 도입 중에 있고요. 아직까지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은 그 목적에는 상당히 잘 부합한, 잘 만든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창립된 쿠팡은 현재 30개의 지역에 100여 개의 물류센터를 바탕으로 약 1,800만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커머스 기업입니다. 다양한 리더십 원칙을 갖고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우선시되는 Wow the Customer라는 리더십 원칙 하에 쿠팡의 모든 비즈니스는 고객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쿠팡의 모든 임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관리자로서 고객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만족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상 쿠팡 DBA 김티나였습니다. 이어서 앞서 저희를 소개해 주신 김영진 님을 모시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삼성전자와 쿠팡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개발자는 이제 특별히 구축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고도로 분산된 어플리케이션이나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축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서 삼성전자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합성과 성능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쿠팡의 데이터베이스 대시보드를 통한 스마트 지원 서비스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개발자와 DBA 간의 어떤 리소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줄인,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생산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목적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어플리케이션의 워크로드나 아니면 데이터의 형태, 데이터의 어떤 쉐입이나,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아울러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이런 운영 부담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고, 개발자분과 운영팀 모두 본인의 서비스에 특별히 맞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비즈니스에 좀 더 집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